엄마 아버지가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계속 부르던 이름 민준이라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몰라도 돼. 아니 넌 절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다. 아버지는 평생을 혼자 삼켜온 그 이름을 이제야 꺼냈어요. 엄마는 모른 척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40년을 지켜온 방식이야. 제발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봄볕이 창문을 타고 조용히 스며드는 오후, 병실 안은 늘 그렇듯 고요했어요. 침대 위에 누운 이종수 씨는 올해 73이었습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벌써 석 달이 지나 있었어요. 그는 평생 속을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기억이 없었어요. 무뚝뚝하다 못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갔고 고맙다는 말 대신 묵묵히 곁을 지켰어요. 그런 아버지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작은 딸 지은이 병문안을 와 아버지 곁에 자리를 잡았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놀라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어요. 지은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손을 꼭 쥐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그것이 죽음 앞에 선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은은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아주 오래 혼자 삼켜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회한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생 말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야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눈빛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며칠 후 지은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아버지 의식이 잠깐 흐려졌다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병실에 들어서니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은 소리 없이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입술을 조심스럽게 달싹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지은은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민준아. 그것뿐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민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빠도 몰랐고 어머니도 친척 중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봄볕은 여전히 창문을 타고 따뜻하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오랫동안 그 이름을 되새겼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그 이름이 이제야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민준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린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는데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민준아. 단 2글자였는데 그 울림이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은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어머니 수님은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는 병원에 올 때마다 뜨개질 바구니를 챙겨왔습니다. 손을 놀리지 않으면
마음이 견디질 않는다고 했어요. 지은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환했고 병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니가 병실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실에 지은 혼자 남겨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침대 옆 사물함, 이번 초부터 늘 잠겨있던 작은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어요. 서랍 안에는 낡은 지갑과 안경집 사이로 누런 봉투 하나가 비스듬히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오래 접었다 폈다를 반복한 듯 구김이 가득했어요. 봉투 앞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지은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는 게 맞는 건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어요. 갓난아기를 두 팔로 안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그 옆에는 편지지 두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하지만 첫 줄을 읽기도 전에 복도에서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봉투를 도로 서랍 안에 밀어넣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지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여전히 쿵쿵 뛰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혹시 민준이라는 이름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 가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몰라도 돼. 그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수님 68살이었습니다. 남편과 42해를 함께 살아온 여자였어요. 그녀의 삶은 언제나 누군가의 뒤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을 들며 20대를 보냈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30대와 40대를 지났어요. 두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느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남편이 성실했고 아이들이 잘 자랐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딸의 전화 한 통이 그 긴 세월을 한꺼번에 뒤흔들었어요. 수님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부엌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이 이름을 이렇게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문을 열고 겨울 이불 깊숙한 사이에 묻어둔 낡은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표지가 닳고 귀퉁이가 접힌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수첩이었습니다. 수님은 그것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꽉 찼어요. 그 수첩에는 수님만이 알고 있는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날짜, 그리고 이후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알게 된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수님은 그것을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몰랐고 자식들도 가장 친한 친구도 알지 못했어요.
40에 가까운 세월 동안 혼자 품고 살았습니다. 그게 부부라는 것이고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그 이름을 알아버렸어요. 수님은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장롱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제발 그냥 넘어가 줬으면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은 절대 그냥 넘어가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 성격이 영락없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수님은 그 생각에 피식 웃다가 이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은 오빠 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로는 도저히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호가 사는 분당 아파트로 직접 찾아갔어요. 지호는 46,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서 조용히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은이 갑자기 찾아오자 지호는 인터폰을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지호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지은은 신발도 채 벗지 않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좀 봐. 지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사진을 꺼내봤어요. 처음엔 그냥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이라고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이 아기는 누구야?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아이야, 오빠. 지호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지은은 아버지가 민준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린 것부터 봉투를 발견한 것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지호는 처음에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헛소리 하신 거 아니야. 지은이 사진을 다시 내밀었어요. 오빠, 이 아기 눈매 좀 봐. 지호는 사진을 가까이 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기의 눈매가 아버지를 꼭 닮아 있었어요. 가늘고 긴 눈꼬리, 살짝 내려앉은 눈두덩이. 지호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살았던 것 같아.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는 것 같고. 지호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은아,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이걸 알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름을 불렀어. 오빠. 그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해. 지호는 말없이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거실 창밖으로 봄볕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지호가 낮게 물었어요. 엄마는 알고 있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 지호는 눈을 감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빠, 나 그 사람 찾아볼 거야. 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반대도 동의도 아닌 알 수 없는 복잡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혼자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사물함에서 가져온 봉투를 다시 펼쳤어요. 편지는 아버지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편지 끝에 아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준, 1983년 4월 17일생. 지은은 그 이름과 날짜를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한 해는 1985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준이라는 아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기 훨씬 전에 태어난 셈이었어요. 지은은 아버지의 옛 주소를 더듬어 기억해냈습니다. 결혼 전 아버지가 살았다던 인천 만석동, 어릴 때 할머니 댁이 있던 동네였어요.
지은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인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낯선 골목 앞에 섰어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담장마다 이끼가 끼어 있었고 좁은 골목 사이로 봄꽃이 조용히 피어 있었어요.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 앞에서 70대 어르신 한 분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실례합니다.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어르신이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여기서 나고 자랐지. 무슨 일이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이종수라는 분 혹시 기억하세요? 오래전에 이 동네 사셨던 분인데요.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종수, 공장 다니던 총각 이종수 말이요. 네, 맞아요. 그분이에요.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사람 여기 한 5년쯤 살았지. 연이라는 처자랑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떠나버렸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이요. 최연이. 그 처자 참 곱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아이 배 부른 채로 혼자 남겨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들 안쓰러워했지. 지은은 손이 떨려오는 걸 느끼며 물었어요. 그분이 아이를 낳았나요? 낳았지. 아들이었어. 근데 그 총각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어르신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뒤로 몇 년을 더 이 동네서 살다가 어디론가 떠났어. 그 뒤로는 소식을 못 들었소. 지은은 인사를 하고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오래된 담장 위로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골목을 걷던 시절, 그 여자와 함께 이 바람을 맞았을 시절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떠났을 아버지의 발걸음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인천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지은은 곧바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내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생각했지만 딱히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사실대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차리다가 지은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손을 멈췄어요. 그 눈빛만으로도 무슨 일인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마주보고 식탁에 앉았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인천 다녀왔어. 수님의 손이 식탁 위에서 가만히 멈췄어요. 최연이라는 분 알지, 엄마.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결혼 전에 그분이랑 살았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 이름이 최민준이야. 부엌 냉장고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지은이 낮게 물었어요. 엄마 알고 있었어.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님이 조용히 오래 참았던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청혼하던 날 그이가 사실대로 말해줬어. 전에 같이 살던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여자 쪽에서 떠나달라고 했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수님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나는 그이를 믿었어. 그이가 진심으로 후회하며 떠나온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결혼했어. 그 뒤로는 그 이야기를 2번 다시 꺼내지 않았고 지은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눌렀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 수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궁금했어. 매년 그 아이 생일날이면 생각났어. 4월이 되면 어딘가에 그 나이 또래 아이가 살고 있겠구나 싶었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지은은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어요. 수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이가 그 아이를 잊은 줄 알았어. 50년 가까이 한 번도 그 이름을 꺼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니었네. 죽기 전에 그 이름을 불렀다니. 눈물 한 방울이 수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함께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창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 세월을 혼자 품어온 어머니의 손이 그 밤에야 비로소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최민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어머니의 성씨 그것이 가진 단서의 전부였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해봤지만 수백 명의 동명이인이 나왔습니다. SNS도 뒤졌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오래된 카페 게시글까지 뒤졌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방법을 바꿨어요. 인천 만석동 일대의 지역 커뮤니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동네, 카페, 인천 토박이들이 모이는 온라인 모임, 골목 상권 정보 게시판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만석동 자동차 정비소를 소개하는 게시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솜씨 진짜 믿을만합니다. 최 사장님 오래 하세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냥 스크롤을 내리려다 멈췄어요. 게시글 속 사진 한 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작은 정비소 앞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키와 체형 그리고 서 있는 자세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확대했어요. 남자의 눈매, 가늘고 긴 눈꼬리가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막았어요. 정비소 이름은 만석카센터, 사장 이름은 최 사장이라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지은은 게시글 작성자에게 조심스럽게 쪽지를 보냈어요. 혹시 그 정비소 사장님 성함이 최민준 씨이신가요? 다음 날 오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맞아요. 최민준 사장님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지은은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오빠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호가 낮게 말했어요. 지은아, 신중하게 해. 그 사람도 인생이 있어. 알아, 오빠. 그러니까 더 조심하려고. 지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도시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사람이. 지은이 만석 카센터 앞에 선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인천행 버스 안에서 내내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비소는 좁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간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 옆으로 타이어 몇 개가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어요.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섞인 골목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은 정비소 바로 맞은편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정비소를 바라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비소 안쪽에서 남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기름이 묻은 짙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을 닦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러고는 골목 입구 쪽을 바라보며 잠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숨을 멈췄어요. 남자의 눈매였습니다. 가늘고 긴 눈꼬리, 살짝 내려앉은 눈두덩이. 아버지의 눈이었어요. 지은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 사람이다. 남자는 잠시 후 다시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들어가야 하나?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나? 저는 이종수 씨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의 첫째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단 말인가요? 지은은 2번째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그날 오후 내내 손님 차를 들여다보고 공구를 집어들고 전화를 받으며 바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점심때는 편의점 도시락을 정비소 앞 의자에 앉아 혼자 먹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결국 그날 정비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비소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남자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준의 어머니 최연희를 수소문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지은은 만석동 일대를 다시 찾아가 골목 어르신들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칠에 걸친 탐문 끝에 연희의 오랜 이웃이었다는 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그 여자는 인천 주안동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지은이 찾아가 인사를 건네자 여자는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연희 씨 소식을 여쭤보려고 왔어요. 여자의 표정이 조용히 어두워졌습니다. 연희는 10년 전에 갔어요. 지은은 숨이 턱 막혔어요. 어디로 가셨나요?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암으로 50대 중반에 갔어요. 너무 일찍 갔지. 지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한창 나이일 때 어머니를 먼저 보낸 것이었어요. 여자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연희 그 사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도 남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없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나요? 여자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 번은 내가 물어봤어. 그 사람 왜 연락 안 하냐고. 그랬더니 연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가라고 했어요. 내가 보낸 거예요. 지은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대요? 여자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새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붙잡으면 그 사람이 평생 짐을 지게 될 것 같아서. 지은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원망은 안 했어요.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어요. 최연이라는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스스로 떠나보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원망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웠을까요? 지은은 주안동 골목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봄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았습니다. 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그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끝까지 지켜낸 아들이 지금도 인천 어딘가에서 기름 묻은 손으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의식을 회복한 것은 5월 초였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2~3시간 눈을 뜨고 주변을 알아보는 정도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이제 아버지에게 남은 전부인 것 같았어요. 지은은 그날도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복도 벤치에 앉아 종이컵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깨어 계세요. 응, 조금 전에 눈 떴어. 들어가 봐. 지은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체를 약간 세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월의 햇살이 병실 안으로 따사롭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딸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한동안 둘은 말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뜰의 나무들이 초록빛 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오빠가 누구야?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어요. 작고 메마른 입술이 천천히 달싹였습니다. 지은은 아버지 손을 꼭 쥐며 기다렸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버렸어.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숨소리가 다시 느려졌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내가 버렸어. 평생 그 말을 삼키고 살았을 아버지였습니다. 무뚝뚝하게 굴었던 것도 말이 없었던 것도 어쩌면 그 무게 때문이었을지 몰랐어요. 지은은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5월의 햇살이 조용히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오빠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내가 버렸어. 그 한마디를.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낮고 떨렸습니다. 지은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뭘 더 알아야 해. 지금 임종 앞에 계신 분한테. 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아버지 편한 게 목적이야? 아니면 내가 궁금한 게 목적이야?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아니야, 오빠. 그럼 뭔데? 지금 아버지 임종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호의 목소리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거잖아. 그건 아버지 사정이 있으셨던 거야. 우리가 왜 거기에 끼어들어?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지은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오빠, 그 사람은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게 그 사람 잘못이야. 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은은 계속했어요. 우리가 편하려고 그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두고 살 수는 없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호가 낮게 말했어요. 지은아,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무서워. 지은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달라 보일까봐 무서워.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서, 가족이, 아버지의 유산이 다 달라질 것 같아서. 지은은 오빠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빠의 두려움이 이해됐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말했어요. 오빠, 아버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지호가 깊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 지호가 말했어요.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오빠의 분노 안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은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지호와의 전화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오늘 시간 되면 와라.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지은은 오후에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뜨개질 바구니도 옆에 놓여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서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앉아라. 지은은 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은 말없이 기다렸어요. 수님은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숨을 한번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은 연희 씨한테 질투를 많이 했어. 지은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내 아버지가 가끔 멍하니 앉아 있을 때면 혹시 그 여자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혼자 속을 태웠어. 말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지. 꺼내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 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지은아, 그것보다 더 오래 나를 괴롭힌 게 있었어. 뭔데요, 엄마? 그 아이 생각이야.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그 아이 생일이 생각났어. 이제 몇 살이 됐겠구나.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찾아가면 뭐라고 해? 나는 그 아이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 수님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없었으면 하고 바란 적도 있었어. 그래야 내가 편할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혼자 많이 울었어. 지은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어요. 엄마,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게 솔직한 거지. 수님은 한참을 말없이 딸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그 아이한테 미안해. 내가 일부러 모른 척한 거야. 비겁하게. 지은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엄마가 비겁한 게 아니야. 엄마도 그냥 한 사람이었던 거야. 상처받은 사람이었던 거야. 수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에 가까이 혼자 품어온 것들이 그날 오후 햇살 속에서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은 채로 창밖의 봄볕을 함께 바라봤어요. 지은은 오래 고민한 끝에 민준에게 직접 찾아가는 대신 편지를 먼저 쓰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면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이닥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사흘에 걸쳐 편지를 썼어요.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겨우 2장 분량을 완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편지를 드려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비소 주소로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그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마음을 접으려 했어요. 어쩌면 편지를 받고 그냥 버렸을 수도 있다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낮고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은 씨요. 네, 맞아요. 누구세요? 최민준이요. 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편지 받았어요. 만나긴 할게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다만 단호했습니다. 사흘 후 지은은 인천의 한 카페에서 최민준을 만났어요. 그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작업복 대신 깔끔한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지은이 들어서자 그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봤어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민준이 커피잔을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준의 검지가 컵 테두리를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던 그 습관이었어요. 커피를 마시기 전에 항상 검지로 컵 테두리를 2~3번 두드리던 그 버릇. 지은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민준이 물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건 없어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요? 아버지가 오빠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짧고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인천의 오후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커피잔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지은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어릴 때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이상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준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2번은 안 물어봤어요. 지은은 가슴이 아렸어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을지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어요.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없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어요. 운동회 날 아버지 오는 애들 보면서 그냥 집에 가고 싶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없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혼자 사세요? 네. 결혼은 했다가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어요.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은은 그 담담함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래 혼자였던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었어요. 민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분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아마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만나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느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만나면 뭐가 달라져요?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오빠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오빠가 알았으면 했어요.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그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지은은 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매도 턱선도 창밖을 바라보는 그 각도까지도 아버지와 닮아 있었어요. 같은 피가 흐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남짓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주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민준이 말했어요. 연락은 내가 할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조금 구부정했습니다. 평생 혼자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의 어깨였어요. 지은은 민준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문자로 짧게 썼어요.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식이 있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민준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지은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민준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은의 전화기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병원 주소 알려주세요. 지은은 잠에서 깨어 그 문자를 확인하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로 주소를 보내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처음으로 오빠라고 불렀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지은이 병원 복도에 서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조금 밴 짙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최민준이었습니다. 지은은 복도 끝에서 그를 알아봤어요. 민준은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둘은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나도 안 오려고 했어요. 민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왔어요. 지은은 병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들어가실 수 있어요. 민준은 병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았으니까요. 한참 후 민준이 낮게 말했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병실 유리창이 있었어요. 지은이 조용히 민준의 옆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보였어요. 호흡기를 단 채 조용히 누워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민준은 유리창 너머의 아버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은 볼 수 있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지은은 말없이 민준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함께 바라봤어요. 복도에는 가끔 간호사들이 오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병원 특유의 조용함이 복도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50년이 넘는 세월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민주는 끝내 병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은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밀어넣을 수는 없었어요. 한참 후 민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를 찾으셨어요? 지은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오빠 이름을 부른 날부터요. 민준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민준아라고 부르셨어요. 민준은 다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게 누운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한때는 젊고 건장했을 사람이 이제는 호흡기에 의지에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주 낮게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 얼굴이 보고 싶으셨겠다.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지은이 우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원망 안 했다고 하셨죠.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오히려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민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해주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말해버리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아서였겠죠.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민준이 다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라는 말 살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에서 아버지 쓰는 것도 싫었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유리창에 손을 살짝 짚으며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쯤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민주는 유리창에 손을 짚은 채 오래 서 있었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용히 붉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유리창 하나가 그 저녁빛 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 유리창 너머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피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하고 인연이라고 부르기에도 조심스러운 그런 무언가가 6월의 첫째 주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곁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은은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호는 퇴근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수님은 그날 오후부터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병실에 모였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였고 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병실 밖으로 나와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민준에게서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어요. 딱 2글자였어요. 지은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잡은 채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요. 평생 강한 척 살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병실 한쪽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지은은 아버지 귀 가까이에 얼굴을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민준 오빠 왔었어요. 아빠 보고 싶어서 왔었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들린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은은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들었다는 것을. 자정이 넘었어요. 병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지호는 복도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시각 병원 1층 로비였습니다. 민준이 거기 있었어요.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는 와 있었습니다. 1층 로비 한쪽 의자에 혼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로비의 형광등이 조용히 빛났고 밖에서는 이따금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올라가지는 못하겠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 낮게 말했어요. 근데 멀리 있고 싶지는 않아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지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걸어온 전화였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민준도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 나란히 섰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민준은 타지 않았어요. 지은이 돌아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지은은 그 눈빛을 이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민준은 로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는 그 새벽 4시 15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73년의 삶이었어요. 그 삶 안에는 가족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끝내 부르지 못한 이름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곳이었습니다. 국화꽃이 하얗게 놓인 빈소 앞에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검고 눈빛이 또렷한 지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떠났습니다. 지은은 상주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을 맞았어요. 그러다 오후 늦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최민준이었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와줬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 입구에서 서성이다 들어왔어요. 지은은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민준이 빈소 안으로 들어섰어요. 영정 사진과 마주하는 순간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한동안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지호가 빈소 안에서 민준을 발견했어요. 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이분이 민준 씨야. 지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수님이 조문객을 배웅하고 돌아서다가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민준을 바라보는 수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남편의 눈매를 보았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수님은 천천히 민준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내려앉는 것이었어요. 지은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수님은 지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민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미안해요. 민준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수님이 다시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당신한테도 미안해요. 우리가 모른 척해서 미안해요.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님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빈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조용히 퍼졌어요. 아버지의 영정사진 속 눈빛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 씨 연락처 줄 수 있어? 지은은 잠시 멈췄다가 번호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지호는 인천으로 향했어요. 민준의 정비소였습니다. 지호가 정비소 앞에 섰을 때 민준은 차 아래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인기척을 느끼고 민준이 몸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봤어요. 민준의 눈에 경계심이 담겼습니다. 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저 이지호입니다. 이종수 씨 아들이요. 민준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정비소 앞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색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형이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민준이 조용히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달라 보일 것 같아서요.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 지은이한테 그냥 덮어두자고 했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 했던 거더라고요. 편하려고 형을 없는 사람 취급했던 거더라고요. 민주는 한동안 말없이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는데 내가 뭘 느껴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원망을 해야 하는 건지, 반가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살아야 하는 건지. 민준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막상 빈소에서 그 영정 사진 보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어요. 민준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비소 앞으로 봄바람이 불었어요. 기름 냄새와 봄 냄새가 함께 섞여 흘렀습니다. 한참 후 지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힘주어 잡았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 안에 수십 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같은 아버지를 가진 두 아들이 처음으로 같은 슬픔 위에 섰습니다. 오열도 없었고 극적인 화해도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서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0달이 지나 있었어요. 4월의 어느 맑은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은과 지호 그리고 최민준이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사이에 세 사람 사이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여 있었어요. 말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꽃을 올렸어요. 지호가 술잔을 채웠습니다. 민주는 조금 뒤에 서서 묘비를 바라봤어요. 이종수 1951년 3월 4일 2024년 6월 3일 민주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이 새겨진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었어요. 지은이 민준 곁으로 다가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산 위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과 지호는 뒤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봄바람이 또 한 번 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그 한 단어였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그 이름이었어요.
50년이 넘는 세월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그냥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봄바람이 세 사람의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갔어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지은이 민준의 왼쪽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호가 오른쪽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종수 씨는 죽기 전에야 처음으로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평생 혼자 삼켜온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 하나가 한 가족의 오래된 문을 열었습니다. 상처를 열었고 눈물을 열었고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향한 손을 열었어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부터는 서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봄은 그렇게 그 산소 앞에서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 위로 벚꽃이 한입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봄바람이 그것을 조용히 데려갔어요. 어딘가로, 아주 먼 곳으로. 별빛인 생로그와 함께 이종수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 가슴에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가족의 사랑과 이해로 치유되는 과정이 여러분께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진솔한 삶의 기록을 찾아 나서는 데 있어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정중히 응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에도 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